네, 유명 한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지금 이민국에 억류돼서 지금 추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그런 한인분들이 뭐 한두 명은 아닙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뭐 하루가 멀다고 자꾸 이제 한인분들이 연루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 중이던, 그러니까 아직은 영주권자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부인이 시민권자고요. 그런 한인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민 당국에 체포돼서 추방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유타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 씨가 지난 18일 연방 이민국 단속국이 아이스에 의해서 구금이 되었습니다. 신 씨의 아내, 한국분은 아닙니다. 다네 스노우 씨는요. 지난 월요일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라면서 남편이 지금 내가 시간이 많이 없다라면서 곧 아이스 구치소로 내가 보내질 것 같다. 변호사에게 빨리 연락해서 좀 조치를 좀 취해달라라고 말하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의 연락을 받지도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불과 그때 전화 받은 게 한 30초 남짓? 그 짧은 그 통화 외에는 그 이후 어떠한 그 정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 씨는 유타주에서는 뭐 한인 사회든 뭐 주류 사회든 굉장히 유명한 연주자라고 합니다. 솔트레이크 심포니의 연주자이기도 하고요. 또 유타 심포니의 연주자이기도 하면서 꾸준히 그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온 상당히 유타 쪽에서는 지역 음악계에서 유명한 그런 연주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살 때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에 왔습니다. 존 신 씨는. 그리고 유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자, 그런데 10살 때 왔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 왔는데 아니 어떡하지 왜 신분이 해결 안 됐지? 네. 그런 그 청소년에서 한 30대까지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게 이제 다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뭐 10살, 7살, 5살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 왔는데 부모님은 손을 잡고 왔는데 부모님이 와서 불체 신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미국을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내가 너무 어려서 내가 뭘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린 나이에 데려와서 내가 그 부모님의 불체 신분 때문에 내가 불체 신분을 해결하지 못한 이런 그 청소년 내는 청년들의 신분을 일시적으로 추방을 못 시키게 해결시켜 주는 게 이제 다카라고 합니다. DACA. 그 다카 신분을 부여받고 그래서 이제 추방은 안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다카 신분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이나 합법체류 신분을 받은 건 아닙니다. 추방만은 이제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임시적인 그런 이제 해결책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신분을 해결 못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부인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부인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체포돼서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신 씨가 구금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가족과 변호사가 이 아이스의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당신 남편이 지금 체포됐고 구금돼 있는 거야가 아직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민국에 체포된 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뭐 부모나 자식이 됐든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이 됐든 이런 경우에 나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 체포돼서 구금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중요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길게 안 걸립니다.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리고 그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한인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던 그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 이제 귀국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워싱턴 쪽에서 이 동포 간담회를 했었죠. 왜? 그때 동포 간담회 할 때 이 대통령에게 막 갑자기 달려가서 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현지 동포 간담회 때 식사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갑자기 뛰어가서 한국 방문 후에 미국으로 돌아오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항에서 억류된 가족을 구명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편지를 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미국 이민국에 의해 억류된 영주권자인, 이거 제가 한 달 전에 지난달에 보도해 드린 적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백신 연구 박사인데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 영주권자입니다. 이분은 근데 영주권자인데 올해 40살에
그 백신 연구 박사 김태흥 씨. 이 김태흥 씨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김 씨의 모친이 그야말로 직접 손편지를 써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5살 때 미국에 건너온 그 김태형 씨는요, 형제, 그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갔다가 2주 머문 후에 미국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구금된 겁니다. 체포된 겁니다. 공항에서 이제 아이스에 의해 체포됐는데 현재 텍사스 어디에 있는 구금 시설에 현재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금되기 전까지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냐? 잘 아실 겁니다.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라임병, 인류에게 굉장히 이게 그 중요한 그런 병 중에 하나잖아요.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그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김 씨의 모친 이예훈 씨는요, 자기가 직접 쓴 그 편지에서 한국 정부가 이 미국 정부에게 이 한국 국민인 태흥이의 조속한 석방을 좀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이 같은 도움 요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 자리에서 당장 무슨 어떤 조치나 이런 걸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옆으로 막 와서 대통령님 하면서 이제 편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김태용 씨의 엄마, 친엄마가 직접 거길 나타나진 않았어요. 이제 대신에 이걸 부탁했습니다. 미주 교육봉사단체 협의회라고 미교협이라고 거기서 이제 최은혜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대신 전달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식사를 하다가 예. 그럼 그 편지를 주면서 이제 짧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편지를 주섬주섬 대충 본 다음에 일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알려진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뭐 식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깊이 있게 그 얘기를 하거나 그 내에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이 대통령이 없었죠. 자, 추후 한국 정부의 움직임으로 김태흥 씨의 그 구금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샘플 케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양국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억류되어 있는 한인들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샘플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내용이 없는데 이 한국 정부에서 어떤 내용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억류된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 미국에 대한 내정 간섭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국적은 여전히 한국 국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 나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전보장이나 이런 걸 그 권리를 찾아줄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외교적인 접촉을 해서 좀 논의를 한다든지 뭐 이 정도 선까지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좋은 굿 뉴스가 있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지인이 이 아이스에 의해서 구금되었다면 그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하는 그 문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이민단속국 아이스가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구금한 경우에 그들은 체포된 그 지역의 아이스 구치소로 먼저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쪽에서 체포됐다면 뉴욕 맨하탄 인근에 그 구치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 가요. 나중에 이제 옮겨지긴 하지만 김태용 씨도 앞서 말씀드린 그 편지,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됐지만 첫날은 그쪽에서 구금됐다가 그 김태용 씨의 주소지가 있는 텍사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똑같은 케이스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LA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LA 근처 있다가 뭐 본래 이 사람의 주소지로 이제 옮겨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 빠르면 다음날 늦어도 한 일주일 안에 다른 곳으로 이송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송된 뒤에는 행방이 묘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금된 사람의 그 구금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건 이민 변호사들이나 아는 것들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금된 사람의 구금 위치 확인은 그럼 웹사이트에서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이민 단속국에서는 요 웹사이트를 로케이터라고 불러요. 로케이터. 로케이션을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로케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웹사이트 주소도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locator.ice.gov. gov는 government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locator.ice.gov를 쳐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다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인포메이션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의 A 번호가 필요합니다. A 번호? 아니, 뜬금없이 A 번호는 뭐야? 소셜 넘버면 소셜 넘버지. 네, 참고로 이 A 넘버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그 이민 서류에서 발견할 수 있는 8자리 또는 9자리 식별 번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뭐 이민이든 방문이든 유학이든 여하튼 그렇게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바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미국에 올 때 특히 이제 이민 관련으로 왔을 때 다 누구든지 다 이 번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 번호에 맨 앞에 A가 들어가요. A,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숫자로 8개나 9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민국에서는 자기들끼리 말할 때 A number 뭐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your A number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ocator.ice.gov 여기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인풋하라, 입력하라 나오는 게 A number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번호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른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 이 A 넘버는요. 그런데 또 하나 알아놓으실 게 찾다 못 찾겠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무슨 방법이냐면 어떻게든 구치소에 있는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가 된다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구금될 때 모든 구금자에게는 팔찌를 채워줍니다. 그 팔찌에 그 사람의 A 넘버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전화 통화를 못 하죠. 뭐 생각하면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여하튼 어떻게든지 이제 전화 통화가 된다면 팔찌에 있는 A 넘버를 빨리 불러달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송되고 하더라도 계속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A 넘버만 있으면.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그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죠. 처음에 그 birth country 출산 국가 그리고 이제 뭐 이름 first name and last name 그리고 생년월일 등등을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실 테니까 그건 이제 로케이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인풋하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A 넘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변호사 문제입니다. 아, 이게 지인이 이렇게 뭐 어디 그 억류되어 있다는데 이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모든 케이스가 다 선임할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이렇게 억류 구금된 경우에는 그래도 변호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변호사를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기준점 같은 것도 좀 있죠. 네. 미국 정부는 일단 추방을 앞두고 있는 이민자에게 변호사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구해야 합니다. 그럼 이민 변호사와 즉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하는 문제인데 판사가 이전에 추방 명령을 한번 내렸던 그런 경우 이런 사람은 100% 변호사 그것도 빨리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한 그 법원 어떤 출석 날짜, 출두 날짜 같은 걸 얘기해 줬는데 여한 그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 법원 출석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정말 100% 빨리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 만에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자, 또는 체포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됐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러면 이 경우도 변호사 빨리 선임해야 합니다. 또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했어요. 난 30일 안에 갈 거야. 예를 들어서. 또는 다른 어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있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그런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왔다가 체류 기간 넘긴 거나 뭐 불법 체류 신분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건 이제 미국에서 볼 때
좀 괘씸죄 같은 게 있죠. 이러한 상황 중에 어느 것이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그들은 자칫 빨리 추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추방을 일시적인 추방을 일단은 좀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민 변호사와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얼마나 그럼 오래 구금되어 있을까요? 나의 지인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라는 생각도 이제 궁금한데 요 문제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부 사람들만이 이미 판사와의 공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일부 사람만 판사와 공판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일부를 제외한 더 많은 나머지 일부는 판사하고 뭐 재판받고 자시고도 없어. 추방 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막 비행기 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이 공판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금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일단 누구나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 경험이 풍부한 그 이민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거는 어찌 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서류적인 측면에서 뭐 이민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모를까. 이미 사람이 신체가 구속까지는 아니어도 구금, 억류 되어 있다면 이건 100% 이민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브로드해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요것만 좀 따로 좀 만들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해 놓으시고요. 이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좀 뭐 맛보기로 일단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그 연준 회의가 있죠. FOMC 회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기준금리를 올리냐, 동결이냐, 내리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달은 없고 다음 달에 있습니다. 9월에.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라는 관측이 지금 굉장히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다음 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몇 퍼센트로 보고 있느냐, 지금 84%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거죠.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지난 주말 잭슨 홀 미팅 발언에 따른 분석 결과입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22일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 홀 미팅에서 정책이 좀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 이 얘기 뭐냐면 정책을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정책이 좀 많은 그런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용해 볼 수 있는 정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지금까지의 기조에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동결을 기조였는데 바꾼다는 것. 그렇다고 뭐 금리를 지금 입한국에 올리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내릴 수 있다라는 말을 강하게 시사한 거예요. 지난주 22일 날. 근데 해당 발언은 고용지표 안정성과 물가 둔화 등을 근거로 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말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22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요 말을 했을 때는요, 하고 난 다음에 잭슨홀 미팅 끝나자마자는 다음 달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90%였습니다. 90%. 그것도 며칠 지났다고 84%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것만은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누구나 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분석가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이에 반응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전문가들도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를 넘어섰다라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다음 달에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도 곧바로 10월 달에 이제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그 금리 차이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민감합니다. 금리 차이가 얼마 많이 안 나면 양쪽에 있는 그 돈이 그대로 있는데 금리 차이가 좀 이렇게 살짝 벌어지게 되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리는데 한국은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럼 차이가 좀 줄어들죠. 그럼 어찌 보면 한국의 금리가 나름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네 하면서 요로 돈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미국 내렸는데 우리 어떡할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미국 내렸는데 우리 안 내리면 한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고 미국이 내렸으니까 한국도 그럼 내린다. 그러면 뭐 달러에 대한 어떤 변동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은 내리는데 한국은 뭐 올리고 이런 일은 흔치 않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 요게 이제 돈이 이제 이쪽으로 가냐 마느냐 뭐 요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뭐 다 아세요. 다 아시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올해 79살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장장 몇 시간 동안 국무회의를 했느냐? 3시간 17분 동안 그야말로 마라톤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 79세가 되면 3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장관들 탁 앉혀놓고 3시간 17분 동안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길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는 특별히 백악관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인이 이걸 보고 있겠군 하면서 유난히 길게 하면서 또 거의 90% 이상 본인이 얘기 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주요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얘기 막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요즘 증가하고 있다라는 자랑. 그리고 워싱턴 DC를 비롯해 대도시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자랑. 그리고 미국에 그렇게 비싸던 약값이 드디어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자랑 등등등 이번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3시간 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영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유럽연합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 이제 and 하면서 어제 여기 찾아왔었던 그 이재명이라는 그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여기 왔었던 그 나라 사우스 코리아까지도 우리는 무역 협상을 다 타결을 했다 하면서 이제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 이틀 됐으니까 이제 가장 레이티스트 정상회담이 끝났으니까 그걸 이제 콕 집어서 맨 마지막에 좀 스페셜하게 좀 한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합의된 무역협정의 개정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지난달에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죠. 뭐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에서 온 그 실무진 중에서 이제 높은 사람들, 장관급, 이 사람들하고 했죠. 지난 한 달 전에. 뭐냐면 관세는 그럼 다른 데랑 똑같이 15%. 그리고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는 3,5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에게 유리하게 좀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나는 결국은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킵했다. 고수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나 잘했지.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서 또 워싱턴 DC 얘기 빠뜨릴 수 없죠. 워싱턴 DC 범죄 소탕을 위해서 주방위군을 투입한 뒤에 이곳의 도시가 안전해지고 범죄율도 낮아졌다라는 점을 말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엊그제 여기 찾아왔던 사우스 코리아의 프레지던트 이재명도 워싱턴 DC 거리를 지나면서 백악관에 왔는데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가 한 9년 전, 10년 전인가 그때 왔을 때보다 워싱턴 DC가 왜 이렇게 깨끗해졌습니까? 노숙자들도 없고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 그만큼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을 또 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에 장관들, 강요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신상 발언을 합니다. 이때 발언 기회를 얻은 장관들도 어떤 정책을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소관별, 부처별, 그 업무별 성과를 조금 얘기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우는 걸로 마무리를 다 집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담대함, 명확성, 상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발언을 끝냈어요. 국방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 발표를 하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에게 땡큐 감사 인사하고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부의 로리 차베스 드레머라는 이제 장관이 있는데요. 이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내가 일하게 된 것은 매우 영광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그렇게 일종의 아부성 발언으로 그 부처 설명을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본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세상이 참 재미있긴 합니다. 그 내용을 이런 걸 떠나서 세상이 재밌죠.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장관들이 막 회의하는 걸 매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안에 앉아서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또는 주스 마시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그 백악관에서 국무회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용과는 관계없이, 여하튼 흥미로운 세상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 3시간 17분 동안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홍보 그리고 장관들의 트럼프에 대한 감사 인사, 아부 인사로 거의 점철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 79세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 17분 동안 젊은 장관들 놓고 그렇게 미팅을 할 수 있다는 것, 내용을 떠나서 참 그 체력 하나만큼은 그래도 아직도 건강하시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회의 진행이 계속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보는 사람들도 피곤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오래 했다라는 건 참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회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기자들의 그 체력을 걱정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3시간 17분 동안 이제 방송용 마이크를 누가 대통령 옆에 이렇게 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대고 있으면 자기까지 나오니까 카메라에. 그래서 이 카메라 찍는 사람 옆에 마이크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커다란 긴 그 장대 같은 거, 긴 폴 해놓고 끝에 이제 그 마이크가 달렸죠. 그거를 멀리서 이렇게 대통령이나 장관 머리 위에 이제 카메라에 나오지 않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3시간 17분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카메라는 어깨에다가 올려놓기라도 하지. 이건 그냥 그 긴 장대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카메라 기자, 마이크 기자, 마이크 담당 기자, 당신 그렇게 오래 그 무거운 긴 장대 마이크를 들고도 지치지 않다니, 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3시간 동안 들고 있었는데 당신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센 거야? 라고 이렇게 걱정되듯이 칭찬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 기다란 마이크를 3시간씩 들고 있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이크 그 장대가 좀 짧으면 좀 덜 힘든데 길면 길수록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3시간 넘게.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기다란 마이크를 3시간씩 들고 있는 그 젊은 기자가 신기한 게 아니라 내일 모레 80이 되실 트럼프 대통령이 3시간이 넘도록 거의 혼자 그렇게 오래 발언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신기합니다. 그게 더 신기해.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3시간 동안 본인이 직접 주저하면서 본인이 거의 말을 다 하니까 가능하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3시간 동안 남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면 3시간은커녕 30분도 못 견디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어제 그 백악관의 3시간 넘는 국무회의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됐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라고는 다 아시죠? 그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 플러튼이라고 있습니다. 그 플러튼에 한국에서 온 한국의 대표적인 토종 햄버거 롯데리아가 얼마 전에 오픈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여기도 뉴스를 하고 LA 지역에 있는 그 라디오 서울이라는 그 한국일보가 운영하는 AM 1650 AM 라디오에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을 한 건지 제가 여기서 한 건지 가끔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하튼 그 롯데리아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2주 전에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초반에 그 기세가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2시간씩 기다려야 들어가서 겨우 먹어볼 수 있고 줄이 그냥 몇 블락씩 이렇게 뺑글뺑글 뭐 인앤아웃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랬던 롯데리아였는데요. 요게 이제 2주 만에 딱 이번 주 들어서는 갑자기 평점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저도 궁금해서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지나치게 긴 줄과 긴 줄에 대한 불만과 또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들어가서 먹었더니 뭐 딱히 뭐 그렇게 다음번엔 뭐 이렇게 2시간씩 기다린다면 굳이 또 안 와도 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맛, 뭐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은 맛, 뭐 이런 것 때문에 평점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문을 연 롯데리아 플러튼 1호점은 개점 직후에 긴 대기 줄이 늘어서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난 현재 소비자 평가 플랫폼 여러 개가 있죠. 거기서 지금 혹평이라는 건 이제 발음이 어려워요. 우리 한국말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호평하면 좋은 평가, 혹평하면 나쁜 평가죠. 혹독한 평가. 네. 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옐프입니다. 옐프에서는요, 매장의 평점이 5점 만점에 평균 2.8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입니다, 이거는. 또 구글 리뷰에서는 평균 3.8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롯데리아 인근에 뭐 그 롯데리아가 생기기 전 훨씬 오래전부터 이제 인앤아웃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과감하게 인앤아웃 옆에다 땅 롯데리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인앤아웃 버거의 평점을 보니까 꾸준하게 1년 전에도 지금도 꾸준하게 5점 만점에 4.7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체인점 칙필에이라고 있죠. 왜? 그건 5점 만점에 4.5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아주 확연히 낮은 수치를 롯데리아가 2주 만에 그렇게 떨어져 버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갑자기 2주 동안 불만이 생겨서 이렇게 평점이 팍 폭락한 걸까요? 찾아보니까 한 4가지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과도하게 긴 대기 시간. 두 번째, 운영 미숙. 세 번째, 맛과 식감. 그리고 네 번째, 가격 대비 경쟁력 부족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 후에 음식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주문할 때까지도 엄청 기다렸는데, 그래서 내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드라이브 뚜루로 하든 뭐 이제 들어가서 먹는다는 전제하에 그럼 내가 한 1시간 반 만에 기다렸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주문을 했는데 이건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주문하고 나서도 1, 20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지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 응대와 운영 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앤아웃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서 드라이브 뚜루를 쓸 때 차들이 한 30대 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이거 30대씩이나 서 있으면 내가 지금 맨 뒤에 쓰면 언제 뭐 오늘 점심 안에 먹을 수 있을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들으면서 잠깐 서보지. 근데 생각보다 쫙 30대가 서 있지만 맨 뒤에 섰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빨리 빠져요. 인앤아웃은. 그래서 똑같이 20대 30대가 줄이 섰어 있어도 인앤아웃은 그 직원들의 응대 시스템이나 주문 시스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음식을 만드는 시스템 등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야말로 미국이 자랑하는 시스테마이즈가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 쭉쭉쭉쭉 잘 빠집니다. 근데 이제 롯데리아는 똑같이 20대 30대 서 있는데 이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죠. 그리고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용자는 먹고 난 다음에 내가 2시간 기다려서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제 햄버거 패리가 생각보다 너무 얇고 또 식감도 조금 눅눅하다라는 평가도 했고요. 또 다른 고객은 특별히 맛있지 않고 좀 밋밋하다, 눅눅하다, 밋밋하다 막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성비, 가격 경쟁력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가격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본다면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인앤아웃 메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앤아웃 갈까? 아니면 처음 본 롯데리아 갈까?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인앤아웃을 보면 인앤아웃에서 웬만한 이제 남자들이 먹는 건 이제 더블 먹잖아요. 더블이 이제 하나만 샀을 때, 뭐, 콤보 메뉴로 산 게 아니라 더블 하나만 샀을 때는 요게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가요? 캘리포니아의 LA 인근에서는 $6 10센트입니다, 지금. 더블 $6 10센트. 그런데 롯데리아에 비슷한 그 불고기 버거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6 50센트.
뭐 여기까지만 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은 걸 시키려고 불고기 딜럭스를 시킵니다. 그러면 갑자기 $8 50센트로 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맛과 가격을 고려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만을 들은 롯데리아 측은 일단 성명을 내고 지속적으로 리뷰를 확인해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롯데리아 플러튼 지점 오픈한 지 이제 막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안정되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정말 경쟁력 있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사실 I doubt it. 저도 조금 의심이에요. 왜냐면 앞서 롯데리아가 베트남에 가서도 좀 비슷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계속 진출 그때부터 이제 적자인데, 물론 처음에 적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연순 손실이나 이런 거를 그 계산을 해서 얼마 전에 그 발표한 게 있는데, 지난해 1260억 베트남 동, 이제 우리는 원, 미국은 달러, 뭐, 일본은 뭐, 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동으로 합니다. 1260억 동. 뭐, 억자가 들어가니까 해버렸는데,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 달러로 친다면은 한 480만 달러? 대략 한 5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롯데리아가 베트남에서 500만 달러 적자를 본 겁니다. 근데 그 전 해에도 적자를 봤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베트남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트남보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베트남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햄버거 전문가, 프랜차이즈 전문가, 요식업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조금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좀 걱정되는 면이 있다. 롯데리아도 이제 바깥에 줄 쫙 쓰니까 화제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자체 거기서 그것만 갖고 줄 길게 서는 것만 갖고 괜히 뿌듯해서 자화자찬에 빠지지 말고 왜 그렇게 길이 길게 쓰느냐 똑같이 차량이 30대가 와도 이래 나와서는 금방 쑥쑥 빠지는데 이건 차량이 안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 거다. 이런 불만 이게 폭발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롯데리아도 빨리 미국식 그 시스템아이즈를 빨리 서둘러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요 말씀을 꼭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으로부터 3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산 위스키 같은 걸 대상으로 좀 불매 운동하면서 안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러면서 정작 돈 있는 캐나다 사람들이나 어떤 캐나다의 그 어떤 투자 기관 이런 데는요, 지금 미국산 불매 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산 보이코트 아메리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들은 뒤로 자기 돈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캐나다인들의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액은 약 600억 캐나다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분 나빠서 불매 운동도 하지만 미국이 저렇게 하는 거는 난 이해돼. 정말로 미국이 저렇게 해서 계속 간다면 우리한테 관세 때리고 막 이런다면 미국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캐나다에서 살면서 미국 걸 비싸게 살고 불이익을 겪는 건 그거는 그거대로 내가 이참에 미국에다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불매 운동 같은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국 제품에 대한 캐나다 사람들의 보이콧은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챗 GPT 여러분들 많이 쓰십니까? 저도 이제 하루에 한두 번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할 때 쓰는데 그 생성형 AI라고 하죠. 그런 챗 GPT의 부상으로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그게 실체적인 연구로 입증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오늘 좀 끝소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 AI가 일부 미국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을 극심하게 제한하고 있다. 라는 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I가 일부 미국 청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다는 아니고 일부, 그리고 전 세계는 아니고 미국, 그리고 모든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청년, 일부 미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극심하게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AI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의 안내원, 병원의 안내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통역가, 번역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고객센터 이 상담원 같은 그런 직원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쉐어하고 싶어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반면에 나이 든 직원들이 오랫동안 한 가지 업무를 열심히 해오면서 그 직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획득한 그런 업무 등은 상대적으로 AI가 대신하기 어려운 기량이어서 타격을 훨씬 덜 받고 있다라는 것도 연구 논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래 일을 해오면서 단순히 말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무언가. 그렇죠. 저보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설명을 못 해요.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유튜브를 전 잘 만들지 못하지만 잘 만드는데 좋은 방법이 뭐 있어요? 설명을 못 해요. 왜 설명을 못 하느냐? 이건 이제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냥 느낀 거. 그 다음에 체득한 거, 이런 거가 바탕이 돼서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막말로 집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본다면 집에서, 어떤 분은 그 콩나물국을 너무 맛있게 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콩나물국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여요? 물론 일정 부분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걸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특히 말하는 소금 적당량, 고춧가루 한 꼬집, 또 후춧가루 적당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 그런 오랜 업무로 체득한 그런 것들은 AI가 대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연구 논문에 발표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저는 오히려 청년들이 일자리 뺏긴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랑 저나 다 예측했던 거니까 오히려 이 얘기가 더 확 와닿았다. 라는 걸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일자리를 인공지능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그것, 20, 30년 일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것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다 어떤 일이든 10년 이상, 20년, 아니면 30년 이렇게 일해온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네. 10년 이상, 20, 30년씩 일해오신 여러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끝에 뉴스를, 요 소식을 좀 특별히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